북극의 증권공원에서 밖에서 피카소를 만나다. 첫 번째, 등장인물 파블로 피카소, 큐비즘의 창시자 아를라 스피야 때 21세기 곧 북극의 증권공원에서 박 중세 건축가이며 저술가인 알베르티는 자신의 저작 회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화는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 눈앞에 데려다 주고 수백 년 전 인물들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15세기, 20세기부터는 사진이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 눈앞에 데려다 주고 수백 년 전 인물들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20세기 사진이 없던 중세기는 물론 18, 9세기까지만 해도 알베르트의 주장처럼 원형 그대로를 가장 잘 모사하는 기술이 최고의 미술로 대접받았다. 또한 그것은 성화 제작 위주의 당시 회화 가치로 봐서는 아주 타당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론을 무려 16,000분의 1에 달하는 셔터 속도와 24만 2천만 화소를 넘나드는 초첨단 디지털 사진기가 나온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필시 넌센스이다. 사진이 나온 근대와 디지털 시대라 일컫는 현대에 들어서도 사진 같은 실사미술이 무수히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교양 함양을 목표한 사진 같은 구상화들이 대세를 이루는 실정이다.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림도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사실을만 그린다면 이때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담긴 동시대 미술의 존재 가치는 희석된다. 사진이 없던 시기에는 인간의 표상을 그렸다면 사진이 있는 지금은 다채로운 인간의 영혼과 꿈을 묘사해야 한다. 정근대적, 종교적, 고답적 미술을 현대 정신에 걸맞게 구현한 인물이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카소 등이다. 이 현대미술의 선구자들에 의해 비로소 사진기가 없던 시대의 사실화들이 시대정신에 맞는 표현주의 등 창조적 응용예술로 승화되게 이른다. 인상파에서 시작한 시대마다 등장한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들이 그들의 문명화된 정신과 자유로운 페인팅 혁명으로 전환된다. 정해진 피사체, 정해진 생각, 정해진 예술,
정해진 불안이 공기인 누토에서 불안해하던 어느 날 정해지지 않은 피사체, 정해지지 않은 생각, 정해지지 않은 예술, 정해지지 않은 불안의 입방체,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러 북극의 증권고을에서 밖으로 나아갔다. 다양한 재주가 부러워요. 피카소 무슨 소리? 이 90평생을 현대미술의 다양한 실험도 하셨고 또 많은 밤무들과 연문도 부리셨으니 피카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구만. 공식적 연을 맺은 여자만 7이고 또 그 밖에 짧은 조언을 합하면 로통도 요급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대략 700여 명의 밤무들과 피카소 나도 잘 몰라. 입체적 로망스군요. 그런데 대상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피카소 자네 보다시피 내 몰골이 미남하고는 거리가 먼데 고르긴 오면 환영 가면 굿바이 기본 알고리즘이긴 하지. 피카소는 말을 속사포처럼 쏘는 스타일인데 간간히 눈을 크게 뜨고 상대의 여기저기를 훑어보는 그로테스크한 징크스도 있었다. 피카소의 첫 여자 페르낭도 올리비에는 장밋빛 시대의 관문 역할을 했는데요. 피카소 그녀는 별거 중인 기혼녀였고 세탁소에서 만나서 주로 내 모델이 되어 주었고 나랑 동갑이라 편했고 장밋빛 살결과 관능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지. 그래서 이제 온통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여 나도 모르게 장밋빛을 여기저기 칠하게 됐어. 비록 가난했지만 아침 눈 뜨면 석유 냄새와 아마포 냄새로 범벅인 낡은 작업실에서 종일 보낸 시절이었지만 궁핍한 형편에도 둘 다 서커스에 매료되어 자주 구경 갔지. 우리는 한창 때였고 서커스를 자주 보다 보니 서커스 흉내도 내면서 두 번째 파트너 에바 구엘은 어땠나요? 피카소 창백한 천사였어. 에바는 세련되고 지성미 갖춘 여우조 숙녀였는데 중증 폐결하고 30살에 요절했어. 나같은 불안정한 페인터 말고 지체는 더 많은 관료나 사업가들을 만났으면 영영 모두 행복했을 텐데 미안하게 짝이 없어. 에바는 공식 업무이든 스킨십이든 정중한 의식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터치도 못하게 하는 도도한 여자라. 일견 심심하고 껄끄러운 로망스였어. 그러나 워낙 고혹적인 카리스마가 넘쳐나 미워할 수가 없었지. 나는 그녀 앞에만 서면 클레오파트라의 페르시아 표범 모양 고분고분해졌어. 문득 현대 미술을 하되 이 여자처럼 뭔가 지성과 밀도를 내포한 듯 하면서 고상하게 하자. 그런 영감 같은 것도 에바로부터 구했고, 애정과 멘탈이 분리된 사랑을 한다면,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목표로 한 아가페를 소망한다면, 난 주저없이 에바를 택했을 거야. 그렇군요. 다음 세 번째 파트너, 올가 코브로바는 어떤 여자인가요? 그녀는 피카로를 약간 천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피카로 디아길레프 극단을 따라 남미에 갔다가 거기서 극단 무용소인 올가 코브로바를 만났어. 디아길레프 무용단의 음악 담당이던 에릭 사티와 대본을 쓰던 장 꼭도가 내게 배경화면을 좀 그려달라 해서 그들과 함께 브라질 등을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때 올가를 만났어. 러시아 귀족 출신인 그녀는 매우 귀티가 났고 반듯한 언행의 전형적 부르주아 클래스였어. 내가 36살의 올가를 만나 러시아 정교회에서 장 꼭도가 정인으로 선 가운데 정식 혼인을 맺었고, 또 내 장남 파울로를 낳아주었고, 내가 좀 경멸당한 건 사실이야. 올가와 난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유를 배반적 성명을 지녔는데도 난 어리석게도 그 성명을 간과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와 난 애당초 맞지 않았던 만큼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것 같다. 올가는 비싼 고급 침대기가 아니면 자기 몸 잔털도 하나 못 만지게 할 만큼 도도하고 교만했어. 나는 귀족 출신의 그녀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급 저택가의 아파트를 구했고, 방돔 광장에서 고급 양복과 중절모, 지팡이를 구입해 상용했지.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집에는 방문객들이 북적거렸고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지. 올가는 부르주아 방식을 고집했어. 삶 자체를. 그러나 우린 천민과 귀족이라는 성명 탓에 모든 사고와 언행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지. 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귀족 문화는 질색인데 억지로 그녀에 맞추는 삶을 한동안 인내하며 살았지.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올가와 자유로운 집시근성을 지닌 나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난 그녀와 4년여를 살면서 그녀의 고고한 귀족풍에 결인되어 로마네스크 비잔틴 미술 등 고전주의 문예 학습과 동작품을 많이 하게 되었지. 열매는 인내의 고통 속에서 자라는 법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네 번째 파트너 마리는
눈부신 금발 소녀였죠. 피카로. 왈테르 스발터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발등신에 신비스러운 이국적 이미지였지. 내가 45살 때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나중에 내 딸 마이어를 낳아주기도 했고, 근데 자신의 기족적 성향을 채우기 위해 사치와 낭비벽이 극심한 올가 코우로바가 법적 이혼을 해주지 않아 난 마리와 동거할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 1931년 파리 근교의 부아줄루에 저택을 구했어. 그때 난 작품 거래가 활발해 재정적으로 넉넉했으니 난 마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 거기는 본체도 크고 다양한 룸이 많았지만 특히 마구간이 넓어 조각을 하기에는 딱 좋았는데, 조각가 고은잘레스를 초청해 거기서 나랑 함께 작업하며 지냈어. 근데 문제는 마리가 나와 고은잘레스를 구분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랑 키스하고 침대를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리의 여자 본성을 드러내더군. 심지어 방문객들에게까지 꼴을 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때 작업한 그림이나 조각은 기본적으로 내가 유독 좋아했던 아프리카의 샤머니즘 조상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마리 테레지의 관능에 빠졌던 시기라 그녀를 닮은 풍만한 누드를 주제로 하게 되었어. 입방체가 조각에도 나타난 건데 큐비즘의 실험기호 확장기라고 봐야지. 난 마리와 10여 년 동거하면서 잠자는 여자 등의 그녀를 제재로 한 초현실주의 형이상학적 입체 작품을 많이 하게 되었지. 그래서 마리 테레지의 몽상적 사고와 정신 분열증, 웅장한 육신이 가져온 이율배반적인 선물이기도 했지. 초현실적인 현실이 겹쳐 일어났군요. 연애를 포함한 그 당시의 실험들이 훗날 피카로의 큐비즘을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피카로. 마리는 거리의 매춘부의 집시근성의 정신분열증 성향의 여자였는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고 결국 난 그녀를 멀리하고 말았지. 올가 코우로바와도 그 무렵 완전히 이혼했고 그러나 마리의 입체적인 커피색 관능은 더없이 매혹적이었지. 그 마력에 끌려 난 마리를 모델로 한 조각이나 그림을 탈평면적으로 다채롭게 할 수 있었지. 나는 올가와의 불화로 인해 일종의 피신처로 그리로 갔는데 거기서도 올가의 악령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마리 덕분에 그 지긋지긋한 허영의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마리는 거리의 여자이기에 앞서 내겐 은인이지. 피카로는 오랫동안 프랑스에 살면서도 프랑스 시민권이 없었다. 골수 공산주의자였기에 프랑스 정부도 피카로 자신도
목적에 관한 한 상호 지극히 배타적이었다. 절. 다섯 번째 파트너 도라마는 왜 자살했죠? 극단적 결말인데 피카로. 마리아 헤어질 무렵 내 친구인 시인 폴 엘리아르로부터 소개받은 도라는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사진작가였어. 그녀는 스페인 내전을 제재로 한 작품 게르니카를 그릴 때 곁에서 영감도 일깨워주고 작품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또 작품 속의 우는 여자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지. 그러나 마리와의 삼각관계에서 빚어진 질투와 갈등도 문제였지만 자신이 마리 같은 매춘부와 비교된다는 자체가 가증스러웠던 거지. 결국 자격지심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진심 난 도라를 마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사랑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야. 도라의 지혜로운 영혼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신의 몸을 충분히 상쇄했고 그 불편한 조합이 오히려 세이크릿한 마력을 뿜어내 날 안이롭게 했지. 그녀는 내 영육 동시의 피난처로 안성맞춤이었어. 절. 여섯 번째 파트너 프랑스와 진로는 우아한 여자였다면서요. 피카로. 프랑스와즈는 내가 초로에 들어선 63살에 만났는데 재능 없는 무림한 화가였어. 그림이 아니라 붓으로 사진을 찍으려 덤볐지. 그런 그녀에게 참다 못해 내가 좋고 했지. 그림 그만두고 최고급 카메라를 사줄 테니 사진을 찍어봐. 절. 저기 그녀에게 현대적 감각도 있다면 큐비즘 같은 자유로운 현대미술을 가르치지 그랬어요. 피카로. 현대미술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자네도 잘 알 텐데 나는 10대 시절 의무 교양학교에서 기초미술을 배운 게 미술교육 받은 것 전부야. 그건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 하는 미술의 기초 기술이고 개념이지. 절. 최고의 소성을 놓치는 불운. 피카로, 뱅크지, 바스키아, 모딜리아니, 잭슨, 폴록, 앤디 워홀 등등 현대미술의 천재들도 어디에서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저 나처럼 교양학교에서 미술 기초를 배웠을 뿐이야. 목탄의 대가 겸 대문호 빅토르 위거나 기하학표 현재의 진수 칸딘스키는 미술하고는 거리가 먼 법대 출신이지. 몬드리안은 사범대 출신이고 미술뿐만 아니라 기악, 성악, 시, 오페라, 연극, 기곡 등 전반적인 예술은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며 숙명이야.
그 장르들을 웬만큼 배우면 패러디는 가능하겠지만 그나마 예술의 핵심인 주관적, 객관적 아우라는 심을 수가 없어. 배워서 될 일이 아니지. 기능과 예능, 기능은 후천적 답습으로, 예능은 선천적 예지로. 예술은 영혼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피카로 그래, 영혼이 닿으려면 자아가 아니라 영혼으로 다가가야 돼. 천재든 둔재든 본능적으로 예술을 알아채거든. 잘 그렇긴 해도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떠나 인문, 사회, 자연과학, 종교 등 교양 관점의 미술도 필요하니 미술학교나 미디어의 존재, 당위성은 공감합니다. 곧 바실리카나 로마네스크, 비잔틴 미술, 성화, 그리고 문인화 등은 피사체, 실사 등 오랜 연마가 필요한 분야인 것은 틀림없지요. 피카로. 지혜롭고 눈치 빠른 프랑스 화주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내 알아채고 그림 대신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프랑스 화주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우아하고 고상한 성정인 반면 과시욕과 명예욕, ним포매니아 성향이 강렬한 여자였지. 그녀는 내 아들 파울로 클로드와 딸 팔로마를 낳아 주었어. 그 덕분에 나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기쁨, 평화를 실감했고 그것은 곧 꽃이나 화사한 여성을 제재로 한 작품을 낳게 했지. 그러나 그녀는 10여 년을 나와 동거한 뒤 무식하고 경박한 환경이라고 통박하더니 내 곁을 떠났지. 그대의 피카소와의 삶이란 책을 내 허락도 없이 주로 내 약점이나 치유를 건드리는 컨셉으로 출간해 돈도 벌고 명성도 얻더구만.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안타까운 노릇이었지. 프랑스 화주의 몸매는 여린 소녀 같았어. 늘 풋풋한 들장미 향기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스튜디오를 감미롭게 감쌌지. 절 7번째 파트너 자클 로크는 피카로를 진정 사랑했다고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피카로, 자클리는 내가 8살쯤에서 만난 30살 된 젊은 여자였지. 나는 마침 큰 갤러리 겸 스튜디오를 물색 중이었고 1958년 생트 빅토르 산 인근의 버브나르그 성체와 800헥타르의 전원을 구입해 자클린과 함께 그곳에 안주해서 내 모든 작품과 그간 수집한 세잔, 고갱 등의 미술사적 가치와 작품성을 지닌 작품들도 모두 그것으로 옮겼지. 1961년 3월 나는 자클린과 정식으로 결혼했고 그녀의 지극한 현모양쪽 기질과 모성애쪽 기질에 영육을 내맡기고 평화로이 보내서 자클린은 딸아이가 있는 이혼녀였지만 내 돈이나 작품, 재산 따위를 전혀 탐내지 않은 고결하면서도 일견 순진한 영혼의 여자였어. 잔잔한 영혼, 그윽한 눈빛을 늘 유지하며 날 사랑스레 바라보았지. 나나 그녀는 서로 완전히 신뢰했어. 영육 모두의 헌신적이고도 깊은 사랑을 우린 공유했어. 그녀는 내 애인임과 동시에
아베 마리아 같은 완전한 나의 여자였지. 안타깝게도 내가 죽은 뒤 그녀는 곧 자살했어.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며. 저승이든 이승이든 지옥에서든 시공을 초월해 내게 단 한 여자를 선택하라면 난 단연코 재클린 로크를 선택할 거야. 재클린과 나의 포옹은 희망의 축제였어. 뭔가 깊은 울림이 우리 둘의 영영의 리듬을 고무했어. 마치 두 마리의 여러가 심해의 유토피아에서 본능적 자연적으로 빚어내는 축제나 다름없었지. 피카로는 캔버스 위에서는 천재였지만 속사포 같은 말투에 횡설수설하는 등 대체로 산만하다. 그러나 그의 번뜩이는 창작호는 가장 첨예한 기하학이며 뇌세포이며 역사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진정한 인본 정신은 인류사 인걸불 같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의 사티리오시스 기질과 활화산 같은 욕망의 실체를 인간의 4대 성성 가운데 에로스로 지정했다. (19세기) 유럽에 대량 유입된 아프리카 원시 미술과 세기 말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폴 세잔의 화풍이 입체주의 회화의 기원이다. 이후 브라크와 피카소가 입체주의의 기반을 닦았고 이어서 로베르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가 앵포르벨 색채주의로 큐비즘을 응용했고 기하학적 입체파화가 페르낭 레제도 기계적 큐비즘 작품에 몰두했다. 1930년대까지 분석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 단계를 거치며 큐비즘은 질량 모두 대폭 업그레이드 된다. 피카소의 큐비즘의 백미를 할 수 있는 대표작은 모형이다. 이 작품은 원래 1925년 완성한 피카소의 유화작품이었는데 1975년에 다채로운 색상의 테피스트리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초현실주의 미학을 응용한 이 작품은 그간 피카소가 애용하던 무채색 마티에르가 아니라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입체 작품이다. 피카소의 에로토메니아 성향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 같은데 후천적일 것도 같고요. 피카소 유전적 기질이 다시 크겠지만 내겐 섹스가 일등일대의 과업이고 유일한 비정차야. 투를 보고 해수욕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탐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틈만 나면 희망찬 꿈을 안고 섹스 그 영역에 들어가 영육의 기쁨을 안기는 것이. 그래서 말인데요. 피카소의 성욕은 쾌락 추구의 에로티시즘으로 보여요. 피카소, 자네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면 동의하네. 내게는 번식보다는 배설보다는 사랑보다는 섹스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쾌락 축구가 나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생식성 하나로만 구조되어 있는 동물들과는 달리 4차원성으로 구조되어 있지요.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이지요. 이 4대 성성은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늠할 수 없는 등가체이죠.
개개의 기질이나 대상과 영혼의 동동률, 자아의 동률성 공유도에 따라 생식욕, 충동욕, 성애욕, 성욕 중 한 성성이 특정적으로 강하게 표출됩니다. 피카로는 기저의 구조상 성애욕이 강하게 작용할 뿐이고 그것은 다수의 이성들을 빈번히 접하거나 놀이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요. 즉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환경이 그 네 가지 성성의 표출 상향을 결정짓지요. 쇼펜하우어는 생식욕 지상주의자이고 사드후작은 충동욕 지상주의자이고 카사노바는 성애욕 지상주의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피카로 결국 난 카사노바 부류였군. 지적했지만 피카로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기질과 환경에 따라 특정 성성에 특화된 면모를 지니게 되지요. 그것은 선악이나 우열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의 천부적 자연적 운명이에요. 피카로. 그러니까 난 카사노바류에 해당되는 건 틀림없네. 그려 피카로는 자신의 사테리오시스 정체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신기를 지닌 또 다른 천재였다. 독일 점령기 어느 날 일단이 나치들이 피카로를 찾아와 대자 게르니카를 가리키며 이거 당신이 그려서 하며 윽박질렀다는데요. 피카로 그랬지. 그래서 난 그건 당신들이 그랬잖소 하고 쏘아줬더니만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들 갔지. 우문현답이로군요. 1944년 공산당에 입당하셨는데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피카로 인구보다 5,000명에 불과한 스페인 북부의 소읍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하는 프랑코의 파시즘과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한 적극적인 항거의 표시였어. 스페인 시민공화국에 대한 응원이었고 나는 예술이 이렇게 장식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평화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어. 벽화 게르니카나 스탈린의 초상, 공산당 포스터, 그리고 미 제국자들, 주의자들과 향토 우익들이 한반도, 황해도 신천에서 남녀노소 35,000명을 무차별 학살한 천인공노할 대참사를 그린 한국의 대학살 등도 그런 차원에서 그렸고 지역 인종 통념, 자본, 패권 등이나 파시즘의 어이없는 만행을 내 방식대로 꾸짖은 거지. 집단이나 사상 간의 갈등을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길 소망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림들이야. 그런데 그 한국의 대학살 때문에 미 CIA는 187쪽짜리 리포트를 작성해 나를 감시했고 미국 입국도 금지했어. 북극의 증권소 거래소 밖에서 피카소를 만나다 첫 번째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